CP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월 CPI가 상당히 나쁘게 나왔죠. 반등하는 모습으로 집계가 되면서 여러가지 금리도 많이 올랐고요.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전부터 CPI가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을 NFIB의 보상계획 데이터가 높아지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을 좀 먼저 드렸었고, 이게 결국 1월 CPI에 서프라이즈로 반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보시게 되면 전체 CPI가 YOY로 3.1이 기록이 됐고요. 시장 컨센은 2.9였습니다. 2%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3.1로 높아졌고, 12월 달에서는 좀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시장 컨센보다는 덜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MOM도 0.3으로 시장 예상 0.2였는데 이보다 상회를 했고요. 코어가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보시면 YOY가 3.9였는데 시장 컨센이 3.7이었습니다. 직전 달에도 3.9였는데 동일하게 나온 것이죠. MOM은 0.4, 마찬가지로 0.3에서 높아졌죠. 0.1%포인트가 1월 CPI가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월 9일 CPI 리비전된 부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역시 1월부터 4월 동안의 흐름 더 크게 잡힌다는 것이죠. 1월부터 4월까지 계절 조정을 반영하게 되면 떨어지는 것보다 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이 11월, 12월 달에 더 떨어지는 것으로 반영이 될 거긴 한데 그 반응의 정도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래서 리비전 관련된 이슈는 일단락이 됐는데 사실 실질적인 물가가 좀 반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어 CPI 보시게 되면 1월달 지금 3개월 연율화가 4%까지 오른 게 가장 큰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6개월 연율화도 3.7로 쭉 잘 떨어지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보시면 좀 크게 오른 부분이 0.6, 결국에는 이 주거비 관련 항목이 이렇게 좀 올랐죠. 우리가 주거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잘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던 게 대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거비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 주거비를 제외해 놓고 CPI를 YOY로 봤을 때는 직전 달보다도 더 낮아졌어요. 1.5%를 기록을 한 것이고 식품과 에너지, 주거비까지 제외한 스티키 물가는 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스티키 물가라는 게 이게 재화까지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단에서 물가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 물가가 이제 좀 가속되는 모습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만 따로 봤을 때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YOY로 3.7까지 높아졌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임금 상승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상 뒷부분에 실질임금과 또는 NFIB의 임금 보상 관련된 데이터로 조금 더 선행해서 좀 살펴볼 부분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사실 실질임금 또는 임금 상승률 보상 계획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반등하는 우려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지표 좀 변형된 물가를 좀 봤을 때 이 주거비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겠죠. 특히 이제 CPI는 주거비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쉘터가 34% 비중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은 것은 대체적으로 CPI에 반영되는 쉘터는 20% 정도만 신규 임대 계약을 반영하고 우리가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게 이 진로인데 이 부분은 100% 신규 임대 계약만을 통계로 잡기 때문에 아무로 빠르게 집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주거비가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 않게 이번 1월 달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선행해서 볼 수 있는 진로 임대료가 지금은 여기죠. 저점이었습니다. 이게 CPI와의 차이가 대략 6에서 8개월 정도가 나니까 떨어진 게 아직 반영이 안 됐다.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거를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부터 이게 1월 CPI에서 주거비 상승이 나타난 부분, 이 부분을 이 진로 임대료가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우려의 목소리로 드렸었죠.
그 배경에는 역시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뭐 아직 1월달 S&P 셸러 지수가 나오지 않아서 1월달께 반영이 안 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보시면 23년 7월 주택가격이 바닥을 찍고 MOM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YOY로도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집계가 된 것이고, 이게 최근에는 10년물이 떨어지면서 30년 모기지 금리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조금 더 반등하는 힘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결론적으로 주택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면 시장의 대부분의 생각과 달리 주거비 물가 하락이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이 얘기를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택가격은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것을 염두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임대료, 진로 임대료도 반등을 하고 주택가격도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주거비가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이번 1월 달에 주거비 상승을 이끈 건 숙박비가 이끌었습니다. 1월 내용 보시게 되면 물론 이 쉘터 전반적인 임대료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이 숙박비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어요. 이게 마이너스 0.5였다가 0.2까지 높아지고 이번 달에 1.8까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숙박비가 급등을 한 그런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여전히 항공운임이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전 달만 해도 0.9%가 올랐는데 이번에 1.4까지 더 올랐거든요. 그만큼 지금 1월달 CPI를 끌어올린 게 항공운임과 숙박비다. 이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임대료가 반등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 주도를 한 건 숙박비와 항공비다. 결국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만한 항목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코어 PC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3%에서 2% 목표 물가까지 가기는 정상적인 경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경기 침체 없이 2%까지 물가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물가가 반등하는데 연준도 속이 탈 겁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고,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경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곧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그 흐름이었잖아요. 3%에서 2%까지 어떻게 그대로 아무런 경기에 부러짐 없이 물가가 잡힐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항상 했던 것이고, 그래서 목표 물가 2% 이상에서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그 리스크만 없다면 글쎄요,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또 반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TMF를 3.8% 부분에서 다 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다시 전반적으로 10년물이 4.5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그때가 와서 진입을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 조금씩 진입을 계속하고 있고요. 물가가 흔들리니 결국 10년물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 또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다. 당연히 어제도 계속해서 매수를 했죠.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도 살펴보면 전월보다 0.3%가 상승을 했고요. 실질소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전달 0.2보다 소폭 더 높아진 모습 보여집니다. 1월 시간당 평균 임금 YOY로 1.4%나 오른 모습이고요. 다만 주간 평균 실질임금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월보다 마이너스 0.3% 하락했죠. 직전 월은 마이너스 0.1 하락이었는데 그 하락폭이 더 깊어졌습니다. 전년 동기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하락으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1 하락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실질임금이 증가세로 잡히지만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월 소매 판매가 곧 나올 텐데 물가 하락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실질임금이 높아져서 물가 하락이 되면서 소비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다. 소매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지만 단순 실질소득만 볼 게 아니라 주간소득으로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시간당 실질임금이 0.3% 증가했지만 주간소득은 마이너스 0.3% 감소했잖아요.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력과 연결이 되는 건 주간 임금 상승률입니다. 누가 1시간 일하고 그걸로 소득으로 대체하진 않기 때문이죠. 적어도 주간 단위로 임금 상승률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둔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질 임금은 증가했는데 주간 소득은 왜 둔화했냐?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결국 실제적인 실업률이 높아지기 직전까지 근무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패턴이 나타나요. 따라서 당장 실업률이 치솟기 전까지 근무 시간을 줄이는 과정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명목소득에서 인플레를 빼게 되면 실질소득이 높게 나오겠죠? 지금처럼. 이게 결국 소매 판매 소비를 견조하게 이끄는 요인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가가 떨어지면서 실질 임금은 상승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근무 시간이 줄었다라는 것을 쏙 빼놓고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근무 시간. 실질 주간 소득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잡히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경제 지표를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상당히 왜곡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했지만 주간 소득은 감소했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 주간 소득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 임금이 늘었구나, 증가했구나, 여기서 소매 판매도 좋구나, 미국 경기가 좋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경기가 좋은데 물가는 안 잡힌다. 이렇게 되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결국 이 내막을 모르고 경기는 어딘가 부러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매번 반복됐던 것이죠.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실업률, 소비, 판매, 서비스 이런 부분은 실제 경기가 부러지고 나서 후행해서 나타나는 지표들이지 지금은 계속 바닥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실질적인 경기가 반등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제는 NFIB의 소기업 낙관 지수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직전 달보다 더 하락을 했죠. 9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지금의 위치가 여기죠. 보시면 25개월 연속해서 평균 이하의 낮은 수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0년 평균이 98이거든요. 여기입니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이렇게 낮은 구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이 레벨을 보시게 되면 사실 08년도 위기보다 더 떨어진 것이고 IT 때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닷컴 버블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보시면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셧다운이 이뤄졌던 상황보다 더 낮은 레벨입니다. 경기 침체 레벨의 위치를 한 이 부분을 상당히 의미심장한 지수로 여겨야 됩니다. 전미자영업협회의 소기업 낙관 지수는 사실 미국의 실질 경기죠. 어찌 보면 바닥 경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소기업들은 비즈니스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고용자 10명 미만의 기업들로 조사가 되지만 사실 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1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전체 미국의 57% 정도 차지하니까요. 이 정도의 소기업 낙관 지수가 미국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500인 이상 기업이 17.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현저히 낮은 경기 침체 레벨까지 떨어진 소기업 낙관 지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특별히 지금 수익 지수가 30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여기죠. 지금의 수익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아주 그 정도의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 없이 지나갔던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들이 계속해서 구인 건수를 줄이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이 파란색 보시면 전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전체 구인이 중소기업, 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1월달 졸트가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추세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아까 CPI도 살펴봤지만 임금 상승률의 선행 지표, 보상 계획 데이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 서비스 물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3% 물가에서 2%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재화,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된다는 거 확인을 했듯이
이 서비스 물가는 사실 임금 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1월달 조사에서 26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향후 3개월 동안 임금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을 묻는 지수인데 직전 달보다는 낮아졌어요. 여기 파란 선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떨어졌죠? 29에서 26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단기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3년 7월입니다. 이때 21에서 반등하고 있는 이 추세가 우려스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얘기를 제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CPI랑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CPI가 높아질 우려가 좀 있다. 제가 조사 말씀을 좀 드렸었죠. 뭐 어찌됐든 지금 바닥을 찍고 높아졌는데 중요한 임금 상승률은 이 반등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요 간극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추후에 임금 상승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조금 단순화해서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이죠. 임금 상승이 쉽게 안 잡히고 재차 반등하게 되면 또 서비스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흐름이 예상이 되는 거고, ECI 임금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흐름 패턴을 보이고 있죠. 다시 높은 수준까지 임금이 반등할 수 있는 우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I의 상승률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임금 보상 계획도 그랬지만 소기업들의 이제 제품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계획,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 끝부분 보시면 간극이 벌어졌잖아요. 이 파란색이 평균 판매 단가를 높이겠다라는 조사인데, 이게 직전 달 32에서 33까지 또 높아졌어요. 단기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3년 4월달, 이게 21%까지 떨어졌다가 이만큼이 반등을 한 것입니다. 다만 CPI는 이 반등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결국 소기업들의 조사를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제품 가격을 높이는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금 상승이 높아질 보상대획 데이터,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아까 수익 관련해서도 살펴봤지만 여전히 매출도 보시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죠. 상당히 과거 역사 유례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레벨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뭐 지금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CB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와의 이 차이가 벌어졌잖아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기준선이 100입니다. 이 100을 기점으로 100을 상회하냐 안 하냐의 차이, 이 디커플링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유독 경기 침체 전에 100을 기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도 NFIB 낙관 지수는 100 이하로 떨어졌지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0 이상을 나타내죠. 여기도 100을 기점으로 이상과 이하로 나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은 100 이상을 나타내지만 파란 선은 100 이하를 나타내죠. 이렇게 100을 기점으로 경기 침체 전에 디커플링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추후에 중소기업 낙관 지수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졌다가 중소기업 낙관 지수로 수렴이 되죠. 한마디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 심리 지수보다는 중소기업 낙관 지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선행 지표로 좀 더 정확성이 높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CPI와 NFIB의 낙관 지수, 뭐 디테일한 임금 보상 계획 등을 살펴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려보면 CPI가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NFIB의 임금 보상 계획이라든지 임금 상승률의 뭐 이런 재차 반등 우려, 그리고 CPI가 높아질 우려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당분간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소기업들이 경기 침체까지 떨어진 수익 레벨이라든지 낙관지수 종합평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죠. 경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다양한 지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리고 싶지만 지금 CPI 물가가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반등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미친 척하고 내리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것입니다. 경기 침체 없이 2%까지 물가가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물가가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계속적으로 물가가 높아질 것 같냐? 그건 아니죠.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력과 연결되는 건 주간 임금 상승률인데 전체 근무 시간이 줄면서 결국 이게 마이너스로 집계가 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1월달 CPI가 쉘터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임대료가 반등하고 있는 건 맞지만 반등의 폭이 글쎄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된 원인이 말씀드렸다시피 숙박비, 항공 운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선행에서 볼 수 있는 임대료가 반등하는 부분, 특히 주거비가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주거비가 오르는 부분도 결국에는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형성된 가격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겠죠. 이렇게 올랐던 것도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그 영향을 받았던 요인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때마다 결국 이 압박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CPI에 비해서 PCE는 또 주거비 비중이 또 적고 계절 조정이 업데이트된 부분도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덜 떨어진 부분도 하반기에 재차 반영될 거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에는 또 그것도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 자체가 높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 물가가 흐름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근무 시간이 줄어든 부분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당분간은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때가 또 장기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